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7월 19일 금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체코 원전 수주 소식에 국내 주요 경제단체와 원전업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수주가 유럽 원전 수출 확대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수도권과 중부에 극한 호우를 퍼부은 비구름이 오늘은 남부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장마전선은 주말에 다시 중부지방으로 북상할 전망입니다. 5달째 병원을 떠난 전공의 중 8천여 명이 사직 처리됐습니다. 결원이 확정된 각 수련병원은 다음 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합니다. 북한이 어제 오후 8번째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곧바로 맞대응격으로 확성기 방송을 다시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 소식에 대해서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과 원전업계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표했습니다. 체코를 시작으로 앞으로 유럽에서의 원전 수출 경쟁에서 우리가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들어설 100메가와트급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한국 수력 원자력. 최대 원전 4기를 건설하는 이번 사업에서 한수원은 우선 2기 건설을 확보한 건데 예상 사업비는 24조 원에 달합니다. 이번 수주 성공은 단순히 신규 원전 건설에 끝나지 않고 앞으로 15년 이상 발전 설비 운영과 연료 공급까지 맡게 되고 고용 창출의 효과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체코 신규 원전 프로젝트로 국내 수많은 원전 중소기업에 낙수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한국의 원자력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내왔고 이제 다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떨치고 뭔가 부흥의 시기를 기대하는 상황인데 또 체코를 시작으로 유럽의 다른 국가들로의 원전 수출 경쟁에서도 한국이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정부는 현재 네덜란드로부터 추가 원전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라면서 끝나는 대로 네덜란드 정부가 입찰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도 신규 원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나라들도 지금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안정된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건가에 방점을 두고 원자력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한번 참여하게 된다면 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또 향후 발주가 예상되는 폴란드와 터키, 슬로베니아 등 다른 해외 원전 시장에도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가 더 많아질 전망입니다. 정해진 시간과 예산으로 공사를 완수한다는 약속을 내건 팀코리아의 전략으로 유럽 시장 진출에 물꼬가 트이면서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는 정부의 목표 달성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이번 주에 국제통화기금과 아시아개발은행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올려잡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번 주에 굵직한 주요 정책 소식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문기혁 기자, 세계 주요 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적표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현지 시각 16일 7월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5%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4월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겁니다. 아시아개발은행 ADB도 7월 아시아 경제 전망에서 우리의 경제 성장률을 2.5%로 발표했습니다. 4월 발표보다 0.3%포인트 높게 전망했습니다. 이 수치들은 정부와 한국은행, OECD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이 발표한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네, 이렇게 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올려잡고 있다니까 반가운 소식인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수출 호조세가 반영됐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우리의 반도체 등 수출 증가세에 따라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높게 전망을 했는데요. 실제로 우리의 수출 상황은 매우 좋습니다. 반도체 반등세와 자동차 부품 2년 연속 최대 실적, 그리고 K뷰티, K푸드 등 유망 품목 상승세로 상반기 수출은 역대 2위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올해 역대 최대 실적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최고인 2022년 6,836억 달러를 넘어 7천억 달러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반기 우리 경제가 수출 반등으로 경기 회복세로 전환되는 변곡점을 지났다며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 역량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체코에서 날아든 낭보가 하나 있었죠. 앞서도 뉴스 리포트로 전해드린 원전 수주권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체코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우리의 팀코리아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건데요. 최소 2기 24조 원 규모입니다. 최고 수준의 안정성과 기술력, 그리고 UAE 바라카 원전 성공 사례 등이 선정 요인이 됐는데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체코와 세 차례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홍보한 세일즈도 도움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원전 산업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됐다며 최종 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국제 원전 시장에 교두보를 마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여기서 좋은 일자리를 갖게 되고 우리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잘 관리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최종 계약이 마무리될 때까지 전담 TF를 운영하는 등 총력 대응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요 정책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수도권과 중부에 극한 호우를 퍼부은 비구름이 오늘은 남부지방으로 내려가서 비를 뿌렸습니다. 주말부터는 장마 전선이 다시 중부지방으로 북상해서 많은 비가 쏟아진다는 예보인 만큼 비 피해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를 쏟았던 비구름이 남하하면서 남부지방에는 장맛비가, 중부지방에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는 전남과 경남, 제주에 비를 뿌렸습니다. 제주에서는 시간당 30mm, 신안 홍도에는 시간당 39mm의 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남해안에서는 오후 한때 다시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오늘 남해안에는 최고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해제된 상태입니다. 오후 2시 기준 전국에 발효 중이던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됨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이 관신 단계로 하향 조정됐고 중대본 비상 단계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한편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지역에서는 무더위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기온은 31도까지 올랐고 강릉 34도, 대전 28도, 광주도 최고 29도를 기록했습니다. 영동과 영남 지역에는 폭염주의보도 일부 내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주말에는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지만 토요일 밤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150mm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강원과 전북에도 100mm가 넘는 세찬 비가 예상됩니다. 주말 한때는 중부지방에 시간당 최고 50mm의 폭우가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계속된 비로 집안이 많이 약해져 있는 만큼 추가 피해가 없도록 미리 시설물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에도 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산림 주변 위험 지역이나 하천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네, 이렇게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제방이 무너지고 전기가 끊기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잠시라도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에선 민관이 힘을 합친 응급 복구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김현지 기자가 그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포크레인이 흙을 고르고 폰백을 쌓아 올립니다.
열흘 전 이곳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제방 250m가 무너졌습니다. 이곳에 세워져 있던 전봇대도 쓰러지면서 인근 전기 공급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여기 밤에 찾아오는데 길이 무너져가지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건너편 길에서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놀래가지고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여기는 진짜 바가지로 붓는 듯한 그런 그 빗방울이 왔다고 합니다. 현장에선 임시 제방을 쌓는 응급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저 건너편을 보면 당시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 제방이 무너지는 피해가 발생하자마자 곧바로 복구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현재 250m 중 150m는 복구가 완료된 상태고 나머지 100m는 막바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침수 피해를 입은 당진 전통시장도 원래 모습을 빠르게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18일 오후 물이 빠진 후 소방서와 시 직원들, 자원봉사자들이 복구에 힘을 모았고 19일 오전부터 시 직원들 100여 명 등이 투입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은 만큼 관계기관에 각별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아직도 장마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시고 재난 대응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피 장소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과 식사 제공 등의 구호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지난해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됐다 숨진 해병대원의 일주기 추모식이 해병대 사령관과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해병대는 대민 지원 현장 조치 매뉴얼을 만드는 등 사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가 쏟아졌던 경북 예천군. 보문교 일대 산사태로 실종자들이 발생하자 해병대원들은 수색작전에 투입됐습니다. 당시 실종자 수색 중에 급류에 휩쓸린 채모 상병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해병대는 제1사단 내 추모공원에서 순직한 장병의 일주기 추모식을 거행했습니다. 추모식은 김계원 해병대 사령관 주관으로 장병들과 유가족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해병대는 이날 추모식과 더불어 순직한 장병의 희생정신을 기억하기 위해 청동 주물로 제작된 흉상을 설치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그의 숭고한 군인 정신은 후배들의 귀감이자 표상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더 이상 소중한 생명과 전우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방부와 해병대는 순직한 장병을 일병에서 상병으로 추서 진급하고 해당 계급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훈장인 광복장을 수여해 현충원에 안장했습니다. 해병대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대민 지원 작전을 수행할 때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안전 대책과 갖춰야 할 보호 장구 등을 명시한 현장 조치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5일부터 안전 주간을 운영하며 안전사고 발생을 가정한 불시 대응 훈련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5달째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절반 이상이 사직 처리됐습니다. 결원이 확정된 각 수련병원은 다음 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하는데요. 정부는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는 전공의에게 수련 특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복귀를 독려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수련병원 전공이 13,000여 명 가운데 근무 중인 인원은 전체의 8.5%인 1,100여 명. 수련병원 110곳은 미복귀 전공이 7,600여 명을 사직 처리했습니다. 전체 전공의의 56.5%, 절반이 넘는 숫자입니다. 수도권 대형병원 5곳은 소속 전공의 대부분인 92%가 최종 사직한 상황입니다. 병원 40여 곳은 정부가 제시한 마지막 시한까지 사직 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출을 안 한 곳에 대해서는 이제 전공의 정원 축소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이고, 일단은 이제 내년도 이제 전공의 정원은 기본적으로 5대5로 이렇게 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 틀 내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조정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원 규모를 확인한 정부는 예정대로 오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대다수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7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공의 모집은 이달 말까지 이뤄지고 다음 달부터는 병원별 시험 절차가 진행됩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9월부터 하반기 수련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는 전공의에게 수련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복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방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라면 서울 대형병원에 지원해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별 지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9월에 복귀하는 고연차 전공의는 내년 초 전문의 자격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합니다. 복귀자에겐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군 입영 연기 특례를 적용하지만 돌아오지 않는다면 군 입대가 불가피합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북한이 어제 오후 8번째로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우리 군은 이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한편 북한이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이런 행태를 반복한다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북한은 경기 북부 지역으로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올 들어 8번째 살포로 지난달 26일 이후 22일 만입니다. 우리 군은 오늘 오전 9시 기준 북한이 띄운 오물풍선 개수를 200여 개로 확인했고 이 중 40여 개가 경기 북부 지역에 낙하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곧바로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맞대응격으로 확성기 방송을 다시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오물풍선 도발을 시작한 어제 오후부터 시작돼 오늘 새벽까지 10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대북방송이 재개된 건 지난달 9일 이후 39일 만입니다. 또한 합참은 오늘 오후 4시부터 어제와 유사한 규모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입장문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와 북한 모두 심대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북한이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북한은 쓰레기를 살포할 여력이 있다면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도탄에 빠져 있는 북한 주민들을 먼저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이러한 행태를 반복한다면 우리 군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오물풍선이 서풍을 타고 이동 중으로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에 추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은 수거 즉시 오염물질이 있는지 합동 분석을 벌인다는 계획으로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을 피하고 즉시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오는 24일 서울에서 마자오 중국 외교부 상부부부장과 제10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 대화를 개최합니다. 외교부는 이번 전략 대화가 한일 중 정상회의 계기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양국 간 외교 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본격적으로 재가동하기로 함에 따라 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중 양국은 전략 대화에서 양자 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부산에 들어설 대한민국 영화의 명소, 부산 촬영소가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2026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국내 최대 규모의 야외 촬영장과 첨단 스튜디오 등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 영상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슬레이트를 치자 화려한 불꽃이 솟아오르고 객석에서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부지 확정 9년 만에 열린 부산 촬영소 착공식. 2026년 하반기 완공 예정으로 최대 1000평 크기의 스튜디오, 소품과 세트를 제작할 수 있는 아트워크 시설, 국내 최대 규모의 야외 촬영장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영상 중심 도시로 부산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환으로 이 촬영소까지 이제 완공이 되면 부산이 그야말로 우리나라 영화 산업의 가장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영화 중심으로서는 으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동남아 넘어서 나아가서는 어쨌든 세계 영상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AI 기술 등 첨단 영화 제작 기술이 접목된 스튜디오도 건립해 세계 최고의 최첨단 스튜디오 시설로 국내외 영화 제작자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부산의 부족한 제작 인프라 확충과 수도권에 집중된 지역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화인들이 영화는 여기서 찍고 생활은 전부 서울에서 하는 이런 이중 구조를 이제는 넘어서기 위한 노력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OTT 촬영소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향후 부산 OTT 스튜디오, 오시리아 관광단지, 촬영 스튜디오 등을 잇는 동부산 스튜디오 벨트도 조성될 계획입니다. 부산의 한국영화 아카데미, 영화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그동안 봉준호, 장준환 감독 등 900여 명의 인재들을 배출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영화 아카데미의 장비가 보관돼 있는 곳입니다. 실제 영화 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 조명기, 녹음기 등 다양한 장비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장편 영화를 제작하는 실무형 교육이 이뤄지는 겁니다. 이날 현장을 직접 살펴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학생들을 만나 현재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을 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아마 지금이 여러분한테는 가장 황금 같은 시간이 아닐까 싶어. 그러니까 해보고 싶은 거를 마음껏. 아울러 지역 제작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부산의 영화 생태계를 키우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이른바 유령 영화의 발생을 막기 위한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첫날을 맞아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차관이 출산과 상담 지원 현장을 찾았습니다. 두 부처 차관은 제도 시행을 계기로 보다 촘촘히 위기 임산부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현석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아동의 출생 등록 누락을 막고 모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위기 임신 보호 출산제. 오늘부터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출생아의 출생 사실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또 출산 사실을 알리기 꺼리는 위기 임산부가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익명 출산도 지원됩니다. 시행 첫날을 맞아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위기 임산부 출산 지원 시설과 서울 지역 상담기관을 찾은 두 차관은 거주 공간과 지역 상담기관 상담실 등 주요 시설을 살펴봤습니다. 위기 임산부 통합 상담 전화 1308로 전화를 걸어 위기 임산부 상담을 직접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그러면 출장 오셔서 저희를 만날 수 있으시고 하시나요? 그럼요. 당연하죠.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정부는 위기 임신 보호 출산제 시행을 계기로 보다 촘촘한 위기 임산부 지원에 나섭니다. 위기 임산부가 더 이상 혼자라고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출산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민간 단체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의 범위고시를 개정. 지역 상담기관에서 연계된 위기 임산부는 나이와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위기 임산부가 출산 이후 자녀 돌봄과 양육 등 지원이 필요할 경우 보든 매니저가 있는 151곳 가족센터와 연계해 학습, 취업 지원을 비롯해 아이돌봄 서비스 등 맞춤형 지원을 받도록 합니다. 직업훈련과 여성 인턴 과정을 연계해 취업도 지원합니다. 제도 알리기에도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대한약사회와 함께 전국 2만 5천 개 약국에 위기 임산부 상담 전화 1308 홍보물을 비치합니다. 정부는 정보 취약계층의 위기 임산부가 상담기관을 알고 찾아올 수 있도록 임산부들이 찾기 쉬운 약국과 산부인과, 대학교 상담센터를 중심으로 위기 임산부 상담을 계속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뉴스의 숨은 이야기까지 확대해 보여드립니다.
지난해 6월 세상에 알려진 수원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출생 등록되지 않은 아이들이 싸늘한 시신으로 그것도 냉장고에서 발견된 건데요. 유령 영아들은 이후 정부와 지자체, 경찰 조사에서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산채로 야산에 생매장된 남자아이, 담요에 덮여 방치돼 숨이 멎은 아이, 쓰레기 봉투에 버려진 아이 등 수많은 유령 영아들이 뒤늦게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지난해 7월 기준 정부가 파악한 유령 영아는 2,100여 명으로 지자체와 경찰 조사 결과 이 가운데 249명의 아이가 사망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이들을 지키려는 시도는 없었을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양육할 수 없을 때 아이를 위탁할 수 있는 베이비박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회 2곳에서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아이를 두면 센서가 울려서 교회 내부에서 위탁 사실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 측은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긴 산모와 만나 직접 양육하거나 입양할 것을 설득합니다. 그럼에도 산모가 출생 신고와 그로 인한 신분 노출을 원하지 않는다면 아이는 보육원으로 보내집니다. 베이비박스는 위기 영화를 세상과 이어주는 마지막 동화줄인 셈입니다. 사람은 없고 굴비 상자에 신생아 아기가 놓여져 있던 거죠. 근데 굴비면 생선 냄새가 나니까 고양이들이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얼른 안고 올라가시는데 아기가 저체온 중이고 이러다 밖에서 많은 아기들이 죽겠구나 싶어갖고 이제 그런 찰나에 외신 보도에 체코의 베이비박스라는 기사가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하지만 베이비박스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전체 유령 영아 2,100여 명 가운데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는 601명에 불과한데요.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지자체가 아이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인원은 800여 명에 달했습니다. 모든 아이가 처음부터 출생 등록되고 복지제도의 보호를 받았다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겁니다. 정부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하려는 이유인데요. 반면 가명출산과 입양을 허용하는 보호출산제는 부모에게 양육 포기를 조장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는 모든 아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며 보호출산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출산이나 양육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아이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아이가 지켜질 수 있도록 어떤 형태로든 양육이 될 수 있도록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보호출산법의 취지이고요. 위기 임산부는 보호출산 신청 전 정부의 양육 지원에 대한 상담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출산 후에는 숙려 기간을 갖게 됩니다. 양육 의지를 높이고 친권 포기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건데요. 앞서 보호출산제 모태가 된 베이비박스 사례를 보면 이 상담 이후 다시 가정으로 돌아간 아이는 24%로 적지 않은 산모가 상담 이후 마음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확대해보기 현미경이었습니다. 국장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해외여행 떠나기 전에 여행자 보험에 휴대폰 손해 특약을 넣은 A씨. 여행 중 휴대폰을 분실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분실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여행자 보험에 가입할 때는 특약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휴대폰 손해 특약은 파손이나 도난은 보상하지만 분실은 보상하지 않고 항공기 지연 비용 특약은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돼 발생하는 추가 비용만 보상합니다. 또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해외여행 실손 의료비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국내 의료비는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없는데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려 한다면 필수 특약이 들어있는지 가입 사실 확인서를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400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삼성 디스플레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전직 연구원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해외 기술 유출 범죄가 꾸준히 늘면서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단속으로 올해 상반기 해외 기술 유출 검거 건수가 작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사건을 죄종별로 보면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이 가장 많았고 해외 유출된 기술별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순으로 많았는데요. 유출 주체는 내부인인 경우가, 피해 기업은 중소기업인 경우가 80% 이상이었습니다. 경찰청은 기술 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목격했다면 113 또는 경찰청 누리집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재산을 상속받을 때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제출 서류를 상세히 안내주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이 직접 찾아가서 알아봐야 했는데요. 금감원과 9개 금융업협회가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는 금융회사별 상속인 제출 서류가 표준화되고 제출 서류 목록과 신청서 양식 등은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됩니다. 또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가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돼 상속 금융재산이 300만 원 이하라면 일부 상속인의 요청만으로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 조치가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거센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는 재난 상황 정보와 안전시설 정보, 행동 요령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선 집중호우 시에는 침수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지역에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산지 주변이나 비탈면, 옹벽, 축대 등 붕괴 위험이 있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호우특보가 발표됐을 때는 배수로나 논둑, 물골을 보러 가지 말고 하수도, 맨홀 근처에도 접근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차량에 탑승한 상태라면 타이어 3분의 2가 잠기기 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하고 침수된 경우 운전석 목받침 철제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고 대피해야 합니다. 카카오 내비게이션 등에서 홍수 경보 지역 등을 안내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대비가 아니라 대피를 알리는 문자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한반도 핵 운용에 있어서 우리의 조직과 인력, 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확장 억제로 진화됐다. 미국 동부현지 시간 11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입니다. 한미 양국이 핵 기반 동맹으로 관계를 끌어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 성명을 채택한 거죠. 지난해 7월 한미 핵 협의 그룹 NCG가 설립되고 1년 만에 양국이 공동 성명을 발표한 건데요.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필요한 핵 자산을 한반도 임무에 배정하기로 한 부분입니다. 미국의 핵 전력을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통합해 대응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 시스템이 완비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미국 핵 무기에 한국이 투발 수단을 제공하거나 작전 지원 임무를 맡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토 핵 공유 같은 유럽에 미국 핵무기가 배치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한미가 핵 재래식 통합 기반 체계를 확립한 거죠. 지난 15일 국가안보실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지침 이행 같은 후속 조치가 논의되는데요. 앞으로 한미 핵 재래식 통합 CNI 훈련이 시행됩니다. 이제 새로운 수준의 한미 핵 기반 동맹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청주공항에 엄청난 크기의 항공기가 활주로에 내렸습니다. 전쟁사에서 한 획을 그은 매우 유명한 폭격기 바로 B-52 스트래토포트리스입니다. 미군의 한반도 전개 핵심 전략 폭격기 중 하나로 6,400km를 비행해 핵미사일을 떨어뜨릴 수 있죠. 괌에서 서울의 거리가 3,200km,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B-52 이외에도 B-1B 랜서, B-2 스피릿을 미국은 핵심 전략 폭격기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있는데요. B-1B와 B-2 모두 이 B-52를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된 미군의 폭격기입니다. 항속거리는 둘 다 10,000km 이상이고 B-2는 스텔스 폭격기입니다. 자, 앞으로 이 같은 전략 폭격기들 한반도 상공에서 얼마나 자주 전개될까요? 미국의 3대 핵전력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말씀드린 전략 폭격기 이외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리고 전략 핵 잠수함 SSBN입니다. 15일 사무엘 파파로브 인도태평양 사령관의 발언이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것이 한국 핵 잠수함 추진이라는 기사였습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이날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작전 분석이 믿을 만하다고 판단되면 우리는 나중에 진행할 수 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현재 이러쿵 저러쿵 할 말은 없지만 훗날엔 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조금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발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지난 6월 1일 같은 질문에 단호박이었던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는 다른 뉘앙스라는 겁니다. 최근 미국의 우방국 호주가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했습니다. 미국과 호주는 파이브 아이즈로 묶여 있으면서 오커스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우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미 동맹은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부분에서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방산, 원자력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이 군사협력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지금까지 SN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오늘 충청 남부 이남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라와 경남 서부에는 30에서 80, 많게는 120mm 이상 비가 오겠고 충청 남부와 경북, 경남 동부에는 20에서 60, 많은 곳은 80mm 이상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수도권과 충남 북부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저녁에는 충북과 강원, 모레 새벽에는 경북 북부와 전북 북부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며 특히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50에서 100, 많게는 200mm 이상 매우 많은 비를 뿌리겠고 충청에도 30에서 80, 많은 곳은 120mm 이상 비가 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비가 예상되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주춤하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 낮 기온은 28도를 보이며 오늘보다 2, 3도가량 낮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이보다 높겠습니다. 한편 제주에는 비 소식이 없어 폭염이 계속되겠는데요. 오늘 밤에는 열대야 현상도 있겠고 내일 낮 기온도 34도를 보이며 매우 무덥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충청 남부는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 수도권과 강원에는 내일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수도권 27도 내외, 대전 29도, 춘천 28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울진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 속초와 강릉은 내일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남부지방 제주는 흐린 가운데 그 밖의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린 후 개겠습니다. 낮 기온은 제주 34도로 폭염이 계속되겠고 광주 31도, 대구 32도로 매우 덥겠습니다. 전해상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 경북 북부에 일요일인 모레 오전 비가 그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중북부 지방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에 날씨 보도에서 자주 접하는 극한호우는 기존의 집중호우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보다 훨씬 더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강력한 폭우를 말하는데요. 삽시간에 쏟아져 산사태와 침수, 범람 등 각종 재해를 유발하는 이 극한호우가 해가 바뀔수록 잦아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